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미국 육군 소속의 베테랑 장교는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임무차 한국을 방문하고 충격과 함께 당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임무 폴더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기반시설 평가라는 글자가 맨 위에 굵게 인쇄되어 있었죠. 저 에밀리 스콧, 전투 지역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훈장받은 육군 장교가 도로와 다리를 평가하러 간다고요? 고개를 저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요. 한쪽 벽에는 군사 훈장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제가 복무했던 지역의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그게 제가 항상 일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하고 규칙을 정확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동료 장교들은 종종 제가 너무 진지하다고 말했지만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수년 동안 저는 의심 없이 특정한 것들을 믿고 있었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요. 가장 강한 군대, 최고의 기술, 가장 앞선 기반 시설을 가졌다고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장교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사람들은 보통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더 확신하게 됐었죠.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저는 마지못해 서류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상관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저는 한국에 가서 교통 시스템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제 능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옷장에서 군용 더플백을 꺼내 유니폼을 넣기 시작했어요. 모든 유니폼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베지와 단추는 반짝이고 있었죠. 짧은 갈색 머리는 이미 규정 길이로 잘려 있었고 거울에 비친 파란 눈은 피곤해 보였어요. 35살인 저는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보냈고 제 강인함과 규율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스콧 소령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가 3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말했어요. 우리 대위가 공항에서 만날 거예요. 많은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이클 리는 이 임무에 함께 참여할 다른 장교였어요. 이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지만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죠. 그는 저보다 더 외향적이었고 항상 이야기하고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의 긍정적인 태도가 좋지만 때로는 짜증나기도 했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이크는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검은색 SUV에 기대어 웃고 있었죠. 그의 유니폼은 제 것만큼 완벽했지만 어쩐지 더 편안해 보였어요. 우리의 큰 모험에 준비됐나요, 소령님? 그가 명랑하게 물었어요. 트렁크에 가방을 넣었어요. 이건 모험이 아니에요, 대위. 자원 낭비죠. 마이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명령은 명령이죠. 게다가 요즘 한국은 꽤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답 없이 차에 올랐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인상적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공항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미국 풍경을 보고 있었어요. 구멍이 난 넓은 고속도로, 모든 교차로의 교통체증, 결코 끝나지 않는 공사 현장들. 그건 저에게 평범한 일상이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공항에서는 느린 보안 검색을 거친 다음 거의 1시간 동안 지연된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평범한 비효율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임무 브리핑을 펴고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데이비드 김과 제시카 박이라는 한국군 장교들을 만나 그들의 교통 시스템 지하철, 횡단보도, 고속도로, 그리고 하이패스라는 것을 볼 예정이었어요. 폴더를 닫고 좌석에 기대었어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 여행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죠.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짜 임무로 돌아갈 뿐이라고요.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편안한 확신의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참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저를 완전히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이었죠.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15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죠. 뻣뻣해진 다리를 쭉 펴며 짐을 모으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 여행이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멀리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 보였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옆에서 마이크가 말했어요. 긴 비행 후에도 그의 목소리는 짜증나게 명랑했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임무가 얼마나 불필요한지에 대한 주장들을 만들고 있었죠.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볼 테지만 감명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공항인데도 공기가 깨끗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탑승교도 깨끗하기 그지없었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었지만 바로 제 눈에 들어왔어요. 메인 터미널로 걸어 들어가면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천장은 우리 머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공간은 제가 알던 대부분의 공항처럼 좁고 혼잡한 느낌이 아니라 탁 트이고 평온한 느낌이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로봇이었어요. 실제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한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화면에는 친근한 얼굴이 보이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 생활에서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제가 기술적으로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는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게 대답하며 로봇을 피해 걸었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긴 줄과 무뚝뚝한 직원들 대신 여권과 얼굴을 스캔하는 자동화된 게이트가 있었죠. 전체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빠르네요. 마이크가 말했어요.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 도착해 있던 가방을 찾으면서요. 그냥 보여주기식이겠죠. 제 신념을 지키려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어차피 미국 회사들이 만든 거겠죠. 도착장으로 나가자 한국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친근한 얼굴과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영리해 보이는 눈과 전문적인 태도를 지닌 젊은 여성이었어요. 스콧 소령님, 리 대위님,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김대위이고 이쪽은 박중희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완벽한 영어와 단단한 악수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것이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진실해서였어요. 그는 너무 자신감 있고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이건 제가 한국 장교들을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평가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환하게 웃었어요.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긴 비행 후에 피곤하실 텐데요. 호텔에서 먼저 쉬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집을 부렸어요.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제시카가 말했어요. 일정에 이미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령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히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려가 저를 짜증나게 했어요. 왜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요. 아마도 미국보다 덜 조직적이고 덜 배려심 있는 곳이라는 한국에 대한 제 이미지와 충돌했기 때문일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끈한 전기 자동차로 걸어갔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도로는 매끄럽고 깨끗했는데 제가 익숙하게 보던 포트홀은 없었죠. 교통은 효율적으로 흐르고 있었고 차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차선을 바꾸고 있었어요. 현대적이고 인상적인 호텔에서 데이비드가 우리에게 일정이 담긴 태블릿을 건넸어요. 내일은 우리 지하철 시스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 중 하나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있으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수많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현대적이었으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그냥 겉모습일 뿐이야. 이곳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커져가는 느낌과 싸우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반짝이는 건물과 매끄러운 도로를 만들 수 있어.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날 본 것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효율적인 공항, 깨끗한 도로, 로봇들, 질서 정연한 교통. 이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해,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대해,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제복을 입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겉모습에 속지 않을 거였어요. 한국 기반 시설이 미국 기준에 도저히 맞을 수 없는 결함이나 부분을 찾을 작정이었죠. 그것들을 꼭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했을 때
그의 차분한 자신감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증명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이너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저를 두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어깨를 펴고 감명받지 않을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알게 될지도 모르는 것 마이너스 한국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지하철역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깨끗한 흰 벽이 높은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이 빛나고 있었죠. 벽에는 낙서 하나 없었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승강장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선 유리문이었는데 승객과 선로 사이에 장벽을 만들고 있었죠. 안전 스크린이에요. 데이비드가 유리벽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차가 도착해서 문과 완벽하게 일치할 때만 열리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뭔가 잘못된 점을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가끔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 보였죠. 우리는 시스템 내 모든 열차를 보여주는 화면들로 가득 찬 큰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은 조용히 모니터를 감시하며 가끔 헤드셋으로 말하고 있었죠. 중앙 디스플레이에는 색색의 선이 있었는데 수십 대의 열차가 마치 혈관 속의 혈구처럼 도시를 통과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열차는 모두 자동으로 운행되어 제시카가 말했어요. 사람 운전사가 없죠.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게 안전한가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 운전사보다 더 안전해요. 우리 시스템은 도입 이후 사고를 거의 60%나 줄였거든요. 화면을 지켜보면서 열차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서로 간의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승객 수요에 맞춰 확장되고 수축되고 있었죠. 마이크가 제 옆에 서 있었는데 놀라움에 눈이 커져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걸 우리나라에 도입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배신 같은 느낌이었죠. 우리는 결함을 찾아야 했지 그들의 시스템을 감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네요. 약점을 찾으려고 말했어요. 제시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돈을 절약해요. 사고가 적고 유지보수가 덜 필요하고 에너지 사용도 더 효율적이거든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머릿속 주장이 약해지고 있었죠. 지하철 투어 후 우리는 지능형 횡단보도라는 것을 경험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길모퉁이가 평범해 보였는데 횡단보도 가장자리의 바닥에 심어진 조명을 발견했죠. 신호가 바뀌어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되자 이 조명들이 초록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의 숫자는 남은 시간을 초 단위로 세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카운트다운이 10초에 도달하자 바닥의 조명이 더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5초만 남았을 때는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시간이 다 되자 빨간색으로 변했죠. 단순하지만 놀랍도록 명확했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바닥의 조명을 볼 수 있어요.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운전자들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쉽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의 횡단보도를 생각했어요. 보행자들이 종종 타이밍을 잘못 판단하고 운전자들은 참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곤 했죠. 이 시스템은 모든 혼란을 제거한 것 같았어요. 사고를 줄였나요? 이미 답을 짐작하면서 물었어요. 첫 해에 37%나 줄었어요. 제시카가 대답했어요. 또다시 결함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번화한 교차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음식은 맛있었고 제가 이전에 먹어본 미국식 한국 음식과는 전혀 달랐죠. 식사를 하는 동안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아래 거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들이 즉시 도로 양쪽으로 이동해 가운데에 뚜렷한 길을 만들었어요. 교차로에서는 응급 차량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죠. 구급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갔어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있었죠. 응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에요. 데이비드가 제가 쳐다보는 것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응급 차량이 접근하면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미국에서 구급차가 교통체증에 갇혀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혼란스러운 운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기다려야 했던 때들이요. 마이크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 도입하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말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고
그 깨달음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했는데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연을 볼 때마다 제 주장은 약해지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제가 본 모든 것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자동 열차와 안전장벽이 있는 깨끗한 지하철. 정신없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지능형 횡단보도. 교통 속에서 길을 열어주는 응급 시스템.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빛은 고속도로를 따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멀리서는 지하철 열차가 빛나는 애벌레처럼 역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기술만이 아니야 하루 종일 점점 더 분명해진 것을 마침내 인정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내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제 확신이 깨지고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적은 한국이나 그들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진짜 적은 제 완고한 자존심이었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었죠. 노트를 꺼내 바다를 건너오면서 품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난 솔직한 관찰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배우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임무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도 살릴 수 있는 혁신을 목격하고 있었죠. 우리가 충분히 겸손하게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아침 햇살이 호텔방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전날 작성한 메모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죠. 제 필체가 바뀌어 있었어요. 초반 페이지에는 의심스러운 코멘트와 결함을 찾으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었는데 후반 페이지에는 진정한 호기심과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제 메모에 나타난 이런 변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내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고속도로 시스템과 하이패스라는 것을 볼 예정이었어요. 더 이상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제 확신은 이미 목격한 것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데이비드와 제시카가 로비에서 우리를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제복을 입고 산뜻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주요 고속도로 입구로 갔고 거기서 데이비드는 여러 톨게이트 차선이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관찰 구역으로 차를 몰았어요. 차량이 어떻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지 지켜보세요. 그가 안내했어요. 점점 커지는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차들은 전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센서 아래를 지나면서 살짝 속도를 늦추다가 그대로 계속 가고 있었죠. 멈춤도 기다림도 톨게이트 직원과 돈이나 티켓을 주고받는 것도 없었어요. 하이패스 시스템이에요.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차량에는 센서와 통신하는 작은 장치가 있어요. 통행료는 운전자 계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죠. 미국 집에서 톨게이트에 늘어선 긴 줄 차들이 공회전하며 낭비되는 연료, 운전자들의 답답함이 생각났어요. 이 시스템은 그 모든 것을 없애버렸죠.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나요? 데이비드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그 질문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우리도 일부 지역에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널리 퍼져 있거나 효율적이지는 않았어요.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건 없어요. 인정했어요. 모든 곳에 있지는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첫 순간이었죠. 우리는 교통관제센터로 이동했어요. 거기서는 관제사들이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촬영하는 수백 개의 카메라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사고가 발생하면 대응팀이 즉시 파견되고 있었어요. 도로를 따라 설치된 디지털 표지판은 앞의 상황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고요. 전체 시스템이 완벽하게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사고에 대한 우리의 평균 대응 시간은 7분이에요. 제시카가 말했어요. 이 시스템 이전에는 23분이었죠. 심각한 사고에서 그 16분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미국에서 지나쳤던 사고 현장들이 생각났어요. 때로는 도움이 오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던 경우도 있었죠. 오후가 되자 너무 많은 인상적인 시스템을 봐서 제 마음이 모든 걸 처리하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하철 횡단보도, 응급차량, 고속도로 관리까지. 그냥 개별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죠. 그날 저녁 마이크와 저는 호텔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위한 메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팽팽했어요. 솔직한 보고서가 미국에서의 많은 가정들에 도전할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마이크가 계급 대신 제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거예요?
그 질문이 우리 사이의 공기중에 걸려 있었어요. 더 이상 기반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모든 면에서 리더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문제였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문제였죠.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며 쿵쿵 뛰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 맞서는 것이었죠. 진실이요.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 간단한 말들이 입안에서 돌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번 말하고 나니 다시 가져갈 수 없었죠. 한국은 교통 기반 시설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말을 이어나갔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전보다 더 명확하게 들리고 있었죠.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통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요. 마이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물들고 있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만 당신이 그걸 말할 의향이 있을지 확신이 없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어요. 제 정체성 전체가 미국의 우월성에 쌓여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성과를 인정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곳에 앉아서 이런 감정들과 씨름하는 동안 저는 또한 뭔가를 얻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대한 더 명확한 시각, 개선이 가능한 곳에 대한 더 솔직한 이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날 밤 메모를 완전히 다시 썼어요. 방어적인 코멘트들을 버리고 우리가 목격한 혁신에 집중했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깊고 평화롭게 잠을 잤어요. 거짓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어깨에서 벗겨졌거든요. 진실은 알고 보니 제 보상이었어요. 인정하기는 고통스러웠지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명확함은 이전의 확신이 주는 편안함보다 더 가치가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고 맑게 밝았어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차들이 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행자들은 그 똑똑한 교차로에서 건너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잘 연습된 춤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결함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죠. 데이비드와 제시카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작별 점심을 마련해 두었어요. 우리는 의자 대신 낮은 탁자와 방석이 있는 전통 한국 식당에서 만났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산과 강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 뻣뻣한 저항감은 사라지고 진정한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데이비드와 제시카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더 따뜻하고 더 편안해져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적이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동료가 되어 있었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말이 쉽게 나오고 있었어요. 교통 시스템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게 보여주신 인내심에도 감사드려요. 데이비드가 친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면 모든 나라가 더 강해져요. 이 간단한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평생 동안 저는 세상을 경쟁으로 봐왔거든요. 미국 대 다른 모든 나라들. 하지만 그게 옳은 생각 방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식당을 떠나기 전에 제시카가 우리에게 작은 선물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제 가방 안에는 아파와 색종이로 만든 아름다운 전통 한국 책갈피가 들어 있었죠.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물건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고마움을 표하며 제가 예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르게 한국을 기억하게 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을 확인하는 대신 이 여행은 세상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는 어쩐지 더 짧게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고서 작성해 보내면서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도로와 지하철에 관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미국에 착륙했을 때 그 차이가 즉시 와닿았어요. 인천을 본 후에는 공항이 낡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도로는 포트홀로 거칠었고 차들은 교통체증 속에서 서로 참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고 있었죠.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본부의 회의실에 서서 지휘관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 뒤에 있는 큰 화면에는 우리 여행의 사진과 동영상이 보이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발표를 시작하며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통 기반 시설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말했어요.
안전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무인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 안전문에 대해 설명했어요. 카운트다운 타이머와 바닥 조명이 있는 지능형 횡단보도 시스템도 설명했고요. 교통 속에서 길을 열어주고 신호를 자동으로 바꾸는 응급 차량 시스템의 동영상도 보여주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추천했다는 거예요. 이런 혁신은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수백만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제가 말을 마친 후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이 시작됐는데 마이너스 도전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어요. 얼마나 빨리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국의 아이디어를 미국 도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지휘관이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요. 스콧 소령, 내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과는 꽤 다른 내용이었군요. 그가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의 우월성을 방어하고 한국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는 보고서를 기대했을 거예요. 대신 저는 진실을 가져왔죠. 때로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살펴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교통 현대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끌었으면 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놀라움과 명예로움을 느끼며 더 똑바로 섰어요. 감사합니다, 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불과 2주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났던 에밀리 스콧은 돌아온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제 좁은 세계관이 확장되어 있었죠. 제 확신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고 제 방어적인 태도는 열린 마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밤 제시카가 준 한국 책갈피를 책상에 놓고 기억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이제 그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제 여정의 상징이었죠. 바다를 건너 왕복한 여정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만에서 겸손으로, 다친 마음에서 이해로 이끌어준 여정이었어요. 가장 큰 발견은, 깨달은 바로는 한국 교통 시스템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 자신과 제가 마음속에 지어왔던 장벽들에 관한 것이었죠. 그 장벽들을 무너뜨린 것이 제 임무의 진정한 성과였어요.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장교, 더 나은 미국인,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끝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강점 배우고 성장하고 함께 더 나아질 수 있는 능력의 증거로서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